후보자님, 어제 본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제출해 주셨어요. 예. 대부분 반대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법농단 사태가 생기고 나서 실제 대법원 행정처하고 대법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몇 가지 안이 제출된 안을 이제 제가 그 제안을 한 것인데, 그러면 전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이제 이 사법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을 전면 그냥 부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님과도 오래 같이 대법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임 대법원장님도 이 사법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법관이 숫자가 많아야지 외부 숫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그때 전임 대법원장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조금 더 그 일부 내용을 손보더라도 방향에 대해서는 필요한,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후에 대법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제가 요구한 그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꼭 포함해서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이런 문제는 계속 논의하고 개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 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실제로 이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은 허가받고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또 영상은 할 수 있는데 음성이 나오는 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하신 정식 절차에서 해야지 그러면 되나? 정식 예. 절차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간사님들은 뭐 음성이 나오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상냥하도록 하세요. 예. 네. 꿈의 보석철이라 불린 KTX 개통과 함께 그녀들의 첫 사회생활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약속은 없어지고 해고 통지서가 날아듭니다. 2006년 5월 이때부터 용감한 그녀들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3년간의 농성과 단식, 수많은 행진, 조명탑 고공농성까지. 까지 해야죠. 하려면 1년, 2년 아니라 10년. 너무너무 잘해요. 이렇게 버티니까. 그녀들의 투쟁에 마침내 법원이 답합니다. 우리 이겼어. 우리 철도보다 집어받고 우리 복직할 때까지 월급 지금 파란판불 난다. 그런데 이 판결은 4년 뒤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함께 10년을 고생했던 한 동료는 그 상실감에 세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이 판결의 배경에 대법원의 사법거래 의혹이 드러납니다. 내 친구 살려내고 13년 동안 생활 고생하십시오. 20대 중반의 풋풋한 승무원은 이제 30대 엄마가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그녀들, 이들이 갈 곳은 KTX입니다. 네, 후보님, 이 뉴스를 보면서 혹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도 저 TV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직접 봤었습니다. 네. 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도 늘 판사들과 함께 일할 때도 해고라는 거는 말하자면 형사로 말하면 사형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해고 사건에서 많은 선례를 냈어요.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고 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을 했는데 해고 사유가 5개인데 3개가 다 이유 없다 해서 사실 이긴 겁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나머지 2개만으로도 당신은 해고가 정당하다 해서 기각을 하는 그런 판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걸 저는 그거는 회사마다 해고 기준이 다르고 사유가 다른데 공무원이라면은 일률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은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어떤 사유로 그동안 자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해왔는지 그게 다 다른데 그걸 법원이 직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해서 제가 그런 새로운 또 선례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건을 보면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발맞추어서 실제로 이제 KTX 승무원들도 이 이제 불법 파견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판결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12년 동안 싸워온 것이 이제 무산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겁니다. 특히 이제 1심 판결로 해서 그동안에 밀린 임금을 받았던 분들이 대법원 판결로 해서 그 임금을 다시 토해내는 과정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마 많은 고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서 피해를 입게 된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를 구제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현재까지 대법원이 예를 들면 그 대법원 판결에 제가 가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치 않지만 가령 지금 이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게 이제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개입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진 않아요. 현재 법리로 보면. 하지만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판결을 받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는 저는 그 구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뭐 정교조 불법화 과정에서도 고용노동부의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효력을 되살리는 판결을 대법원 이 법의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것 말고도 뒤에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들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추후에 이제 판결이 다 난 후에 어떻게 해서든 이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어제 이제 노동법원과 관련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노동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설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 대법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노동법원 신설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